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일간 박미라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가장 큰 관심거리는 재정 절벽입니다. 오는 16일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를 만나서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정 절벽을 논의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소폭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역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 잠시 후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부터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재정절벽 우려 속의 하락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도 예상치를 웃돌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1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가 84.9를 기록하며 지난 2007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 도매 재고지수도 1.1% 상승하며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2달 연속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10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나란히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날에 이어 재정 절벽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올랐고 S&P 500 지수는 0.17%, 나스닥 지수는 0.3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재정 절벽에 의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세가 우세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일부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전날 미국이 재정 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내년 경제가 0.5% 위축되고 실업률이 지난 10월 7.9%에서 9.1%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했습니다. 전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등 유럽연합 관료들이 그리스에 대한 315억 유로의 3분기용 구제금융 집행 결정이 연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증폭됐습니다. 나라별로는 영국과 독일이 각각 0.11%, 0.58% 하락했고 프랑스는 0.47% 상승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도자들에게 이번 주부터 재정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당, 공화당과 함께 재정 절벽에 대해 논의하고 노동계와 기업 지도자들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지난 7일 새로운 세수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산층 이하의 소득세율 감세는 즉각 연장되길 원한다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이 중산층 이하의 감세안은 즉각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지수와 도매 재고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11월 미시건대 소비 심리평가지수가 84.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치 82.9를 웃도는 기록이며 지난 2007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항목별로는 경제 여건 지수가 91.3이며 기대 지수도 80.8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유가 하락과 주택가격 회복으로 인해 오르고 있고 실업률 하락 역시 소비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날 발표한 9월 도매 재고 지수도 1.1% 상승하며 예상치인 0.4%를 웃도는 수치로 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최대 관심은 재정 절벽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 증세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고 이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첫 만남 협상에서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나 공화당 모두 협상의 가능을 열어둔 만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12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도 관심 대상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결론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와 홈디포, 월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의 3분기 실적도 발표됩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뉴욕 증시 주간 단위로 보면 2%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주요 원인은 바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오늘 16일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죠. 처음으로 이제 미팅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방송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나 태국, 캄보디아를 방문하기 때문에 재정절벽 문제를 시한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요. 돌아오는 즉시 금요일부터 이 문제를 의회 대표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주말에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서 현재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뿐만 아니라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참석이 되고요. 해리 리드 민주당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모두 참여가 됩니다. 또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같이 배석을 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르게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라는 부분은 역시 앵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금융시장에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있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이 살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만남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된 사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현재 관건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이 민주당은 증세를 현재 기조적으로 가져간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증세보다는 감세 기조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서 절충안을 도출해내는데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당의 내용이 현재 좀 부딪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양당의 입장을 서로가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첫 번의 협상으로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 정도로 내용은 나오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윤곽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윤곽을 내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힘겨루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연내 타결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시장에 들이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부터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스 문제가 진전해 보일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번 주 주요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주 초반하고 중반까지는 그리스와 유럽 문제가 가장 시장의 큰 문제로 부각이 될 것을 보입니다. 이번 주 12일과 13일 EU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현재 트로이카 실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트로이카 실사 보고서를 보고 그리스 구제금융을 판단하겠다는 독일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가 현재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올리렌 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을 통해서 그리스의 315억
유로의 구제금융 집행의 내용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소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는 유통업체, 특히 로우엔드 컨슈머를 대상으로 하는 홈디포나 타겟, 월마트 등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제이시페니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판점 등의 실적이 예상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가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 중국의 제18차 당대회가 이번 주 14일 날 종료되고 15일 현재 시진핑 부주석이 총서기로 이제 임명되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 15일에는 유로존의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0.1% 경기 후퇴를 현재 점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15일에는 뉴욕과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15일에는 벤 버냉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장이 연설도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지난달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EU 예산안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이달 말에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언제쯤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지난 주말에 이 기존의 예산안에 대한 진통은 여전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무려 8시간 동안 EU 회원국 27개국의 내용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불발이 됐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약 6.8%가 늘어난 1,380억 유로로 내용이 제시된 것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재 분위기가 그대로 감지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현재 회원국들이 긴축 기조와 자국의 경기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EU 예산안의 증액을 현재 달갑지 않게 느끼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추가적인 내년 예산의 6.8%가 좀 버거운 그런 흐름으로 현재 다가선 것으로 보입니다. EU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뿐만 아니라 이 예산안에 대한 내용도 13일 날 추가적으로 더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조금 더 이런 예산안의 수정 작업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의 국부펀드가 동아시아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국가에겐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중국투자공사 CIC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 쪽에 그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분 인수나 인수 합병을 타진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실적이 크게 올라오지 않자 많은 자금을 아시아 국가 쪽으로 현재 눈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루얼스사가 중국투자공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미국의 풍력발전소 4곳을 인수 합병하고자 시도를 했지만 미국의 정부가 이에 대해서 비토를 놓는 바람에 현재 인수합병이 추가적으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의 해양석유공사도 중국투자공사와 함께 카나다의 석유사인 넥센을 인수코자 했지만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현재 투자공사가 인수합병 부분도 현재 카나다가 어느 정도 현재 좋지 않은 기류를 가지고 있어서 2차례나 승인이 유보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자 중국 투자공사가 미국과 카나다 이런 쪽보다는 동아시아 국가 쪽에 조금 더 자원의 배분을 현재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채의
미국이 아닌 중국의 투자가 너무 많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네. 외환의 교란 요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잠재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오늘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흐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장 초반에 1900포인트 아래에서 출발했는데 다행히도 1900포인트 종가상 지켜주는 모습이었죠. 수급 주체는 어디였는지 금요일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금요일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수급 주체는 뭐 일반적으로 연기금이 좀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관, 기금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주가를 그래도 좀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국내 증시 역시도 미국의 재정 절벽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주가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전일 대비 10포인트 빠졌죠. 1904.41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1900선을 지켜줬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미국의 재정 절벽 소식에 국내 증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마감이 좋지 않게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장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증시, 미국 증시랑 커플링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재정 절벽의 내용은 조금은 미리 너무 우려가 많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뭐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환율 때문에 하락세를 많이 보였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재정 절벽에 대한 내용 역시도 너무나 미리미리 선반영이 돼서 너무나 하락세를 많이 보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자금이 500억 넘게 투입이 되면서 이제는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 시작된 시기가 아닌가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 매매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의 매수세, 특히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 어느 쪽으로 유입되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기관 IT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외국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면요. 외국인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환율 때문에 많이 하락한 이런 자동차주를 많이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많이 담았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삼성 SDI와 호텔신라, 현대건설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의 매수세는 삼성전자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SK, NHN, GS, LG 디스플레이 순이었고요. 매도 종목도 좀 살펴드리면 NHN은 지금 3주째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3주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6만 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6만 원이 돌파되면 NHN 다시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순이었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거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GS건설, NC소프트와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가 9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도 소폭이나마 또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네, 이틀째 좀 뭐 상승폭을 키워갔다,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역시 코스닥 역시도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코스닥에는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 지금은 조금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상승폭을 이어가는 그래서 코스피와 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번과 비슷하게 코스닥이 올라가면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피가 빠지면 코스닥이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소형주도 실적이 나오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러면서 코스닥 역시도 조금씩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520선 부근에서 이제는 코스닥 주가도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도 이제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시장은 뭐 대형주 위주로 오르고 있지만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 위주로도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볼 텐데 코스피 쪽 업종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는 뭐 대부분 업종이 좀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죠. 음식료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세를 많이 보이면서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료, 그다음에 은행이나 건설, 그리고 기계 이런 부분이 1% 넘게 빠지면서 하락폭을 키워갔고요. 운수장비와 보험 역시도 1%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하락세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테마는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은 좀 테마 쪽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관련된 업종들이 좀 상승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코스닥 CJ 오쇼핑이었죠. 전일 대비 3.58% 올라서 24만 9,100원. 지난번 24만 5천 원을 저점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지면서 이제는 상승폭을 키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키워갔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SK컴지 역시도 적자 전환이 됐다 이러면서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SK컴즈는 6.79%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다시 실종된 실적이 코스닥에는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이동통신재 판매 사업자 MVNO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 또 상승폭을 키워가는 MVNO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MNO, MVNO 이렇게 나눠지는데 MNO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라고 아시면 되고 SK나 KT, 그다음에 LGT 이런 이동통신 사업자고 MVNO는 이런 통신 사업자들한테서 통신망을 끌어들여서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통신 판매를 하는 이런 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서도 지난 금요일장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지지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900포인트 이탈 우려가 커지자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는데 이런 연기금의 매수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살펴봐 주시죠. 네, 연기금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이 작년에는 14조 자금 집행을 했습니다. 주식 매수 자금으로 14조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 13조 정도 자금 집행을 주식 매수를 통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한 8조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5조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두 달 안에 5조 정도를 집행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QE3 3차 양적 완화 정책 발표 이전에 1900에서 1950선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자금 투입이 됐다가 QE3 발표하면서 9월 14일이었죠. 2000포인트 찍으면서 연기금이 다시 또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1900에서 1950선이 되면서 나머지 5조 정도 자금을 이제는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연기금이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주가가 좀 상승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또 앞서 살펴보니까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업종 바로 IT다라고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IT 관련주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담아봐야 할지 오늘의 한 줄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IT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낙폭이 과대되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낙폭도 과대되고 실적도 시장 예상치만큼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지금 낙폭 과대된 IT 업종, 삼성전자도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애플이 주가가 하락세를 계속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라서 삼성도 오히려 반대 수혜를 입을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IT 업종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셔도 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기금의 자금 투입 그리고 오바마가 재선이 됐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미국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자금과 연기금 자금이 합쳐지면 IT 쪽, 대형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는 지금 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실적도 좋고 낙폭이 컸던 그런 IT 관련 종목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일장 이슈와 그에 따른 종목별 대응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금요일장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최근에 LED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이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약간 성장이 좀 더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좀 불황이라는 표현까지 좀 쓸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부분에 좀 저점을 형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좀 좋은 그러한 업황의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면 LED 쪽의 업체들을 보면 LG 이노텍이라든가 서울반도체라든가 루멘스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최근 바닥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 혹은 좀 상승을 지속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그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TV라든가 이러한 전자제품 내 LED 보급률이 증가가 되고 있고 조명 시장의 이러한 성장 부분 아직까지는 좀 더디지만 앞으로의 성장에 좀 이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분기 적자 규모를 축소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될 이러한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이제 4분기였죠. 이때는 영업 적자, 손실을 좀 봤었는데요.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나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지금 최대 실적, 분기 최대 실적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의 좀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지속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좀 이런 LED 쪽에 대한 업황이 좀 저점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멘스라는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죠.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이상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0% 가까운 이런 증가를 좀 보여줬습니다. 바로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자양 이쪽에 LED TV 모듈 이 부분이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조명 부분의 매출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조명 부분에서의 증가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명 쪽의 매출 비중이 올해 11% 정도 현재 상태에서 그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20% 이상으로 좀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 현재 상태에서 일본 주로 순수 조명 비중이 54% 이상이 일본 쪽에 시장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국 쪽으로 중국의 어떤 조명 사업으로 확대 부분 이 부분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내년에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조명 부분의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계속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조명 시장의 성장 부분, 매출액 부분도 지금 2011년 263억 정도를 했고요. 2012년에 550억, 2013년에 1,000억 원 이러한 식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TV 시장의 사업이 상당히 견조하고요. 삼성전자의 그 TV 사업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거기에 조명 시장으로의 성장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이익 성장이 가능하고 앞으로 성장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 최근에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박스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 부분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약간의 좀 횡보 구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박스의 상단 부위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또 수급의 주체가 이런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수급의 유입으로 이렇게 돌파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봉을 좀 확인해봐도 상당히 좀 좋은 추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 장기 이평선마저도 주봉에서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월봉에서도 지금 이러한 MA 이동평균선의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도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고 있고 이런 업황적인 부분에서도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7,700원에서 7,76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LED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루멘스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승부 전략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가까스로 1,900포인트를 지켜주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도 조심스럽게 반등세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뉴욕 증시와 같은 흐름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시황 단기 중기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네. 주간 시황하고 이제 오늘 시황을 두 가지 다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간과 월요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중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추세 하락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불변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880선이 재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하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요일에 1880이 한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극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었는데요. 어쨌든 1880선이 다시 이탈되면 이제는 확실하게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단기적인 시황을 이번에 말씀드리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입니다. 저는 보통 그 지수를 분석할 때 차트로 분석하지 않는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차트는 과정이 달라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으로 올라갔을 때나 외국인 매수로 올라갔을 때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결과만 나타나는 게 차트인데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것이 바로 수정지수입니다. 근데 수정지수로 분석해 보니까 무려 약 30포인트 정도가 과매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끼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1900선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금요일에 30포인트가 오버슈팅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라 그러면 일단은 1900선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오늘도 1900이 안 깨진다 그러면 그거는 과매수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금요일에 출연하는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VOD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간 시황을 말씀드릴게요. 주 초반입니다. 이때는 1900선 이타로 이제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과 이제 그들의 연동이 좀 될 것 같고요. 주 후반에는 해외 증시가 이제 추세적 흐름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해외 증시가 여기서 탄력을 받게 되면은 이제 하락세가 좀 멈춰지고 좀 횡보 장세가 올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역시 다시 한번 강력한 하락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주간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주 후반에 빠진다 했는데 결국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올라간다 그랬는데 반대로 급락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식시장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돼도 결국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예, 굉장히 이제 하락폭이 컸었는데 아마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월요일 시황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같이 이제 방송을 해드리지만 특히 월요일엔 이렇게 시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가 1900선이 넘어가면 그게 뭐 1901포인트가 되든 1910포인트가 되든 시가가 1900선 이상이면은 종가 기준으로 음봉 가능성이 한 90%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가가 1900선 미만이면 그때는 이제 파생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선물 옵션 때문에 이게 지금 왜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왜곡이 되지 말란 부분은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선물하고 옵션 흐름을 한번 참고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외 증시에 대한 기술적 흐름 비교입니다. 자, 자막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럼 해외 증시를 말씀드리냐? 한국과 비교할 때 차트 이론에 충실합니다. 원래 그 각종 차트 이론은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외 증시는 훨씬 더 차트 이론에 충실한 이런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자, 금요일을 비교 한번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점일을 비교해드리겠는데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유럽은 241선이 전부 다 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랫꼬리가 긴 캔들 형태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미국은 241선이 이탈된 상태입니다. 혼조세로 이제 강보한 마감인데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241선은 대세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세선이 유럽은 지지가 됐고 미국은
이탈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럼 유럽이 상대적으로 강하구나.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바로 고점을 비교입니다. 자, 고점을 보시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 다우존스가 10월 5일, 나스닥이 9월 21일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영국, 독일, 프랑스는 전부 다 9월이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점은 빠른 것이 강한 것이고 고점은 느린 것이 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고점이 느리니까 더 강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탄력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미국이 더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이 급락이라고 하면서 약했다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 보시면요, 현재 그 보라색 라인이 있죠. 이게 241선인데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십자형 형태에서 이제 마감을 해줬는데 어쨌든 241선 무너졌고요. 이번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어떻습니까? 241 무너졌죠? 자, 그러면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 아래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241선 깨지지 않았고요. 독일도 보시겠습니다. 독일도 어때요? 네, 마찬가지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유럽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고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 원위치를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증시의 바로미터는 미국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미국을 초점으로 해서 보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 이론에 충실한 것은 외국입니다. 한국은 그것이 이제 무너진 지가 한 10년 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차트 갖고 분석하실 때는 해외 증시만 참고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는 추세 하락은 불변이다라고 하셨고 주 후반 해외 증시가 추세적인 흐름을 가늠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비중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1900선 이상에서는 25에서 50, 1900선 미만에서는 0에서 25입니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1900선 존에서 계속 등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선 판세 분석 참고사항인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뭐 테마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주식시장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금요일 방송 출연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분석 이유가 뭐냐면요. 적어도 미시적인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어떤 정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대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실제로 4.11 총선 때 새누리당 승리를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정말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군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 전문가지만 충분히 저는 이렇게 전망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단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본선 경쟁력은 11월 24일에 제가 강연을 전달합니다. 그때는 아마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드리겠고요. 대선 테마주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11월 15일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 후 전략을 결정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다 던지던가 절반만 던지고 절반은 갈 때까지 가보던가 아니면 통째로 가보던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이후에는 저도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장담을 못해요. 왜냐 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1월 15일 왜 또 목요일이냐면요. 금요일 이후부터는 굉장히 긴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간 전부 매도, 절반만 매도 혹은 전체적으로 판단하던가 뭐 그거는 다 결정해 주는데 14일까지는 홀딩하셨다가 15일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최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2만 명의 부채를 탕감하는 가계부채 대책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에 이어 우리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 부채 문제를 계속해서 정조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박 후보는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대 가계부채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 정리기금, 잉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 등을 활용해 마련된 1조 8,700억 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조성하게 됩니다. 이미 발표했던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처럼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혈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입니다. 방법은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로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등급도 개선시키기로 한 겁니다. 이는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부실채권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박근혜 후보가 계속 내놓고 있는 이 가계부채 대책의 원칙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또 금융회사가 손실을 분담한다. 또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시행 첫 해에는 120만 명으로 연체 채권 12조 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6만 명씩 신용을 회복시켜서 5년간 30만 명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 공약에는 연체가 없더라도 과다한 금융기관의 대출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대출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총부채 상환 비율이 60%를 넘는 경우 또는 40에서 60%인 대출자 중 생활이 극히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내 집을 마련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신용위기에 처한 대출자, 영세 자영업자, 장애인 가정, 생계 대책이 없는 노인 가구 등입니다. 또 과다한 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합니다. 두 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도촉이나 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자활의지를 보인다면 최대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 위험에 놓인 대학생을 위해 학자금 대출 부담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학생들이 취업 후에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채권 추심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 목재 업체들에 대한 덤핑 수출 혐의를 조사하도록 승인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 목재 생산업체들이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는 미 목재 생산업체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미 상무부에 중국 업체들에 대한 덤핑 수출 혐의를 조사하도록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대해 최고 250%에 육박하는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다는 상무부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이틀 만인데요. 미국 목재 업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6억 1,700만 달러 규모의 목재를 수출한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장 가치보다 298 내지 322% 낮은 가격으로 경제와 합판 등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상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전후해 연일 계속되는 미국의 견제에 중국도 포문을 열었는데요. 특히 중국은 10년 만에 권력 교체기가 경기 둔화와 맞물린 민감한 시기에 미국의 반덤핑 봉쇄와 현지 진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자 미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여야가 중견기업에도 이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주는 정부 입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죠.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까요? 네, 간장면과 샘표식품, 또 토종 도료기업 조강페인트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바로 창업 60주년을 넘어서면서 경영 세대 교체를 추진해온 기업들입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자동차, 건설, 화학, 식품, 레저 등 각 분야 중견기업 46곳이 내년부터 오너 일가의 경영 승계 시 상속세를 최고 30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만 기업 상속공제 혜택이 적용됐었는데 이번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산하조세소위원회를 통해서 이 혜택을 매출 2,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쪽으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가업 상속공제랑 대를 이어서 경영하는 장수기업을 고용해서 고용 창출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기업 경영주의 상속세 부담을 상속 재산가액의 최고 7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것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파라다이스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라다이스 글로벌, 듀오 창업자 정선한 씨가 붙인 정도철 회장의 경영교육 차원에서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동차 부품업체 상세인 브레이크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끝으로 LS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국내 재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국내 재계에서 상당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구자열 LS전선 회장이 재계 13위에 LS그룹 회장직을 승계합니다. 이를 발표한 어제는 LS그룹 LG로부터 계열 분리한 지 10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구자열 회장은 현재 회장인 구자홍 회장의 사촌 동생이어서 국내에서는 드물게 사촌 형제 간 그룹 경영권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